앞으로 매주 목요일 국회 라이브 1은 여야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강명구 국회의원과는 2주 후에 단독으로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첫 시간은 정치 1번지 종로구의 국회의원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라이브 1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22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한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네. 예. 뭐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4월에 이제 당선되셔서 예. 이제 지난주 이제 국정감사까지 마치고 지금 이제 예산 이제 전국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아온 그런 입장이시기도 한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이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예, 국회는 일단 국회에서 할 일들이 좀 있는 것이고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실제로 본회의도 해야 되고 의결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고 그 전 연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현재 정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바른 정치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토의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지역 유권자분들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정치적 수요가 있고요. 그 응당이 그 정치적 수요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또 새롭게 또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 활동, 뭐 의정 활동 굉장히 이제 바쁘시게 보내신 것 같은데 뭐 적성에는 좀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국정감사 지난주까지 하시면서 특히 누진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전하고 한 10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해 오고 계시다고요. 그게 이제 전기 사업부 개정안도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누진제 문제가 뭐 기업과 이제 가정의 어떤 전기요금 체제가 좀 다른 데서 오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변호사를 할 때부터 전기요금 문제에 그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 소송도 한 10년 했습니다. 그 10년 하게 된 이유는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주지 않아서 10년 동안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 2024년이니까 공부는 한 12년 했고요. 소송은 2014년부터 그리고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당선되고도 마지막 변론을 하고 그 임기 시작되기 전에 일단 마쳤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로서 전기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일단 입법기관으로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기를 쓰지 않고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에너지는 실제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겨울에 뭐 난방 전열기구 많이 쓰고 여름에 또 에어컨 쓰고 이런 데 대한 부담이 늘 있죠. 근데 그런 한 전기를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번 전기사업법에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그 전기라는 지금 여기 각종 전열기기가 많은데 이 전기기기들의 전기가 어느 용도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그 재화는 동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판매를 할 때는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공장들에서 쓰는 산업용, 그다음에 일반 상가에서 쓰는 일반용,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민이 생활할 때 소비하는 주택용 전기, 그런 등등 각종 용도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물건을 용도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 그러니까 별도로 두게 되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받는 대상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어서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받는 분한테 전기요금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특히 대기업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국민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된 원인이 예.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그리고 그에 더하여 누진요금 체계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과 겨울에 예. 실제로 전력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은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요. 날이 무척 추워지게 되면은 난방기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그 전기를 소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가난할수록 이 그 효율이 낮은 전기용품을 쓸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전기를 거죠.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그 누진 주택용 요금에 규정되어 있는 누진 요금제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와 더불어 용도별로 차등되어 있는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예. 그것을 입법으로 지금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법안은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이제 예, 다행히 예. 그 많은 그 국회의원분들께서 예.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제가 그 많은 언론에 예. 인터뷰하고 많은 보도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들을 보시고 많이 발의에 동참해 주셔서 예.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번 임기 내에 예. 그 완성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진제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용도별로도 차등 요금 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지역구 활동 지금 이른바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제 종로구 그 지역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셨던 그 지역.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제 물려받았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지역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겁니까? 예, 제 장인 어르신께서 이제 1998년에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고 15대 때인가요? 예. 그때 15대 때입니다. 예. 2000년까지 2년 동안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구도 타파를 하시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낙선하셨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장인 어르신께서 이제 살아 계셨고 제가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은 것이 되는데 이미 작고하셨고 벌써 시간으로도 한 25년이 지나가지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물려받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작 떨어지네요. 예. 그런데 일단 그 종로구 유권자 분들은 실제로 정치적 자긍심이 매우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앵커님께 표현하신 것처럼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를 늘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는데요. 그 이유가 그 한 정치인의 과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 정치인이 가진 자질을 평가해서 정치적 미래를 보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현재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의미의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구성상으로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보수와 그 진보 세력이 그 비등비등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구의 특성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전국적 의미의 정치 그리고 지역적 의미의 정치를 균형감을 갖고 융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또 한데 섞이면서 또 균형 감각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지역이군요. 자, 오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국정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한 20분 정도 하셨어요. 140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우선 좀 해주신다면요. 오늘 그 대국민 담화 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제가 쭉 지켜봤고요. 사실 지금 이 방송 때문에 모두 다 보진 못했습니다. 모두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회견문인데 회견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앞부분에 한 15분 하신 담화. 그 문장 중에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문장을 발표하심으로써 예. 최근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예. 특히 최근에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통해 예. 대통령의 임기 단축 혹은 하야 혹은 탄핵 네. 혹은 그런 방편을 통한 그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예. 요구하셨는데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 분명히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고 예.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 일단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네. 이 임기는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오늘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 정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가겠다고 하셨는데 네. 고쳐야 할 부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그 질의응답 중에 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네. 대통령으로서 사과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뭘 사과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을 여러 차례 기자들이 반복해서 던졌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데 대해 앞부분에 사과한 데 대해서 어떤 데 대해 사과한 것이냐. 예. 물론 그냥 발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사과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그 개에다가 사과를 붙여서 하는 소위 개 사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셨죠. 그에 비하면 진보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사과를 할 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못했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사과하시는 분의 그 진정한 마음, 진정성을 표시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실제로 대통령께서 무엇을 고쳐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진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째는 국정 쇄신에 나서려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을 본인의 식견에서만 본인의 입장에서만 발표를 하셨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네.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네. 직접 시정 연설을 하실 기회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본인을 무시하고 본인한테 모멸감을 주려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회를 회피하셨고 오늘 다시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국민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진정성이나 구체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사과였고 담화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장 내일 모레 민주당 장외 집회 2차 장외 집회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촉구 2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은 장외 집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특검 추진하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논의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담화나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그러니까 19%로 나왔는데 최근에 17%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정도로 매우 낮은 지지율이고 국민들의 그 의사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반영된 이유가 있고 그 반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국정 개입 혹은 지금 대통령께서는 조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예. 그것이 실제로 온당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이 그렇게 뜻을 묻고 계신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데 듣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대통령께서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사실 좀 어려운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 국회의 의견과 충돌이 지금 예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다.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회로서는 실제로 이제 국민의 뜻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정치 현안 관련해서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두 분은 뭐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꼽히는 친문 적자들의 회동이었고 시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선고가 두 차례 이번 달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님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님하고 최근에 만났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그냥 그 김동연 지사님으로서는 독일로 출장 가신 것일 거고 김경수 지사님은 지금 독일에 체류 중이시니까 가신 기회에 만나신 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친문 적자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 본인이 지금 현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시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다. 보시는군요. 근데 그 모든 자연스러운 만남도 사실은 정치적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들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과거에 생중계한 예가 있더라고요. 1심에서. 예,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판 생중계가 모든 재판에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재판 절차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판결은 지금 공개 원칙이고 실제로 공개가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생중계를 허가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정할 것이고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보다 나중에 정리된 판결문으로서 공표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공표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사법 겁박 그것은 큰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 여부도 의무는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제가 그걸 확인 못했네요. 이제 불출석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저도 변호사 생활 오래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45대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건너뛰고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어떤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러 산업적인 측면,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여러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장차 또 한 번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그 전직 대통령이 다시 현직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징검다리. 징검다리 두 예, 번째라고 예, 하던가요? 예.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그 대통령을 한번 하신 분이고 예. 과거에 4년 동안 미국을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지 그 통치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과거의 사례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집적된 과거의 4년을 충분히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고 예. 그 다음에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발표한 정책이라든지 그것들을 일관성, 그 다음에 차이점들을 분석하는 것이 후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정부도 실질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 국익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미국 행정부를 대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익 차원에서 좀 초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교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네. 국익을 외면한 외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뭐든지 힘을 합할된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매주는 아니고 격주 목요일마다. 격주 목요일인가요? 예.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국회 라이브 원 인터뷰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